우리가 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제목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목 보면요. 푸른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근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푸른 밤? 밤은 원래 어때요? 그쵸? 꼬맣죠? 까마야 되는데 왜 밤이 푸를까? 보통 이제 푸르다라고 하면 문학에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푸르다는 건 초록색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이게 사실 뭔가 되게 맑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 청아한 그런 이미지? 그런 걸 나타내야 되는데 왜 밤에 푸르다라는 걸 넣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작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때의 감정, 태도 어떠하지?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뭔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 걸었는데 결국 그 길은 너한테 향하는 거였다. 너한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향하지? 뭔가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그죠? 말에 모순이 있고 하지만 이 모순은 그 안에 그 너머에 어떤 진리, 어떤 사실, 이 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게 되는데 결국은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너를 향한 사랑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너라고 해서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 이런 걸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시적 대상이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 화자가 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길을 뚜벅뚜벅 걸은 걸까요?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의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사랑하는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난 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은 그런 사랑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사용이 되었다. 혹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뭔가 형상화 혹은 구체화 사랑의 과정이라고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형상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연 한번 봐볼게요.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혼자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적 대상이 부재한 상황이다.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적 대상 없이 나 혼자, 화자 혼자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너에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별 그리고 내 한숨과 입김에 흔들린 그 꽃들은 다 너를 향해 있어.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문장 구조는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도 하죠. 반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렇죠.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앞에 나온 이 길처럼 너를 향한 이 화자의 사랑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도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보시면요.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랑에서 치욕으로, 치욕에서 사랑으로, 뭔가 사랑을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냥 좋아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애를 한다거나 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게 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뭔가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어떤 이런 격동의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겪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표현법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똑같은 시어들, 식구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연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연쇄법. 연쇄. 좋아요. 연쇄라고 하는 건 연쇄라고 하면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나열되면 연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짧긴 하지만 연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이라고 했어요. 두레박 혹시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안 쓰는 거라서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두레박은 그 우물 같은 데서 우물이 깊잖아요.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쓰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두레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두레박이 왜 등장했을까?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그러니까 화자가 너에게로 두레박을 드리웠대요. 그러니까 화자는 너에게 이 두레박을 드리운 이유가 뭘까? 너에게 너의 사랑을 얻고 싶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너한테 두레박을 드렸다. 근데 실제로 두레박을 이렇게 드리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앞에서 나온 이 뭐 별들, 꽃들, 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결로 공통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묶어서 얘를 그런 너에 대한 화자의 마음, 사랑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형까지는 너에 대한 사랑과 치욕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형 볼게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라고 하면 이 시상을 반전시키는, 전환시키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매양은 늘 매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번 퍼 올린 것은 너에게로 두레박을 들이우고 내가 매번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만 갈래라고 해서 이 수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수가 매우 많은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두레박을 들이었는데 내가 퍼올린 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만 갈래의 길이었어. 그러니까 너를 향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 어려워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수만이라고 해서 너에게로 향하는 그 과정, 길이 좀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별. 얘네가 각각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착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 화자는 너를 향한 사랑의 과정에 놓여있고 너를 향하는 그 길에 놓여있어요. 그죠? 그것을 지금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별은 화자를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 뒤에 있는 별은
시적 대상, 즉 너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 한 번만 살짝 더 살펴보면 별이 별을 찾아간대요. 별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없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의인법,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연에선 너를 향한 수만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수만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의 생애는, 나의 삶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운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애운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애운길은 우리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굽은 길 또는 애워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지금 이 지름길과 애운길은 의미적으로 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사용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나의 생애는, 나의 삶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가는 길이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데, 빨리 가는 그 숏컷, 빨리 가는 그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하나의 애운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가는 그 과정, 우리 이 사랑의 과정은 쉽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단 하나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적 사랑, 혹은 뭐 운명적 사랑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쓰자면 숙명적 사랑,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결국 이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 너를 향한 이 사랑에서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겠군. 나는 뭐로 가도 너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이 고백적, 상징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하다. 고백하다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그걸 고백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 털어놓고 있죠. 고백적이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이 사랑의 과정을 상징하는 용어들도 많이 등장했었고 여러 가지들 비유도 등장했었죠. 그런 것들이 성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제는 결국 너를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특징 보면 고백적 어조와 앞에 성격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어조라고 하는 건 말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 털어놓고 말하는 그런 어조가 드러나고 있고, 일상적 시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어들, 단어들을 활용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우리 아까 다 체크를 해봤었고, 그걸 통해서 화자의 상황, 지금 너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운명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나왔던 부분이죠.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는데 사실 그 길은 너에게로 가는 길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그런 운명적인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운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반복되었느냐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같거나 비슷한 종결어미의 사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서 지금 가 많으니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뭐뭐 것이었다, 것이다, 또 있죠. 따름이다,
것이다, 애운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거나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시어미 시구의 반복이요. 요거는 특히 여기에서 들어가죠. 사랑, 사랑, 치욕, 치욕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또 비슷한 식구도 반복되고 있다. 뭐뭐에서 뭐뭐로. 그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 통사구조는 문장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2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뭐뭐뭐는 네 뭐뭐뭐였을 것이고 내 뭐뭐뭐는 네 뭐뭐뭐 것이다. 이렇게. 통사구조도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등장을 했어요. 결국 얘네들은 반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리듬감의 형성을 해주고 우유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포인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표현 방법,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건 우리 독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분 뭔가 이상한데 말이 안 됐는데? 왜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곱씹어보게 되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진리를 혹은 그 작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역설적 표현이 쓰였냐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는 뭘까?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지? 그것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사랑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우선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름길과 애운길, 그 길 중에서도 지름길과 애운길이 있었는데 각각의 어떤 의미,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너를 향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애운길로 간다 이런 내용은 화자가 이제 너를 향해 가는 길이 사랑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생애에 대해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운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화자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정말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에서 약간 의문으로 남기고 넘어왔었죠. 푸른 밤? 왜 밤이 푸를까? 까맣지 않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밑에 요거 살짝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이 나이덕 시인이 직접 이제 언급한 내용이에요. 나의 발길이 너를 향해 있는 한 너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과 한숨과 입김 속에 이미 너는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도 검은 밤이 아니라 푸른 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둡지만 너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푸른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너가 존재해. 그러니까 그 밤은 까맣고 어둡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밤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푸른 밤이야. 긍정적인 의미의 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 형상화 요소. 결국 이 주제를 형상화해주는 이 시의 주제가 너를 향한 나의 절대적 사랑인데 그것을 나타내주는 요소들. 우리 앞에 살펴본 그 모든 것이 다 요소들이 되는 거죠. 반복, 역설법, 이 제목의 의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서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